어제는 정병국 선수에 대한 구속영장 관련돼 갖고 방송에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날짜 얘기 안 했네요. 2019년 7월 20일입니다. 7월도 이제 3분의 2가 지나갔어요. 어, 정병국 선수라고 하면은 사실은 어, 인천 전자랜드에서 식스맨으로 많이 활약을 하고 있었던, 나이는 많아도 35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MBC 뉴스 외전에 이 얘기거리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나랑 같이 얘기하는 변호사분이 글쎄 이게 좀 얘기거리가 될까요? 라고 저한테 잠깐 물어보는데, 음, 저는 나름 이거는 이제 정병국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음, 이 직업적 전문인들이 가지는 긴장성 스트레스에 의한 일탈행위, 이런 거, 이게 보통 CCM에서는 3판을 보니까 인다이렉트, 간접적인 오펜스, 성적인 공격인 건 맞는데, 인다이렉트. 거기에는 뭐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뭐 노출증, 바버리맨 같은 거, 같은 맥락인데, 이제 바버리맨 같은 경우는 자신의 그 자존감 때문에, 즉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것도 그 만만한 어린 소녀들, 여성들을 대상으로 놀라게 함으로써 자신의 흥분, 그 흥분이라는 건 성적 흥분을 포함할 수도 있지만은 존재감적 흥분? 그러니까 이게 성적 흥분이 주 목적인가? 이 부분은 사실은 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약간 퇴행적인 경우에는 성적 흥분을 통해 존재감을 느끼려고 하는. 예를 들면 남자 어린아이들이 자신의 이 성기를 어, 들이밀면서 뭐 봐달라고 하는, 그러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럼 그게 성적인 오펜스인가요? 표면적으로는 성적인 오펜스를 볼 수도 있지만은, 그 아이가 인식하고 있는 성적 오펜스가 아니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 정배국 선수가 혹은 이 바바리맨이라고 하는 노출증 환자들이 한 경우는 뭘까? 그게 이제 본인의 성적인 흥분을 바라는가?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의 성적 흥분이 아니라 타인을 놀라게 함으로써 그로 인해서 얻어질 수 있는 감각적인 쾌감. 이것이 어떤 행동의 결과라고 보면은,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적인 노출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이 정병욱 선수 같은 경우는 도심 길거리, 이게 말하자면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 거리에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해서, 하지만 사람이 있는 곳에선 한 것이 아닌. 그런데 이제 어쨌든 다른 사람이, 그걸 본 사람이 신고를 한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어, 그 아주 긴장, 아주 말초적인 긴장을 하게 되고, 말초적인 긴장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짜릿한 쾌감. 근데 그게 성적 쾌감일까? 그건 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성적 쾌감이라고, 이 사람이 성적 쾌감이라고를 생각했다고 하면 그런 성적 쾌감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성적인 형태의 이 인다이렉트 오펜스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행동을 하게 됐다고 하면은, 이것은 긴장성 스트레스에 의한 어,
긴장성 스트레스에 노출됨으로써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스트레스를 컨프러치 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라고 보여질 것 같아요. 물론 전제는 그거예요. 이 사람이 이거 외에 다른 방식으로 성적인 공격을 해왔는가? 이걸 좀 추적해 봐야 되겠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방식이 전환된 것일 뿐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이것만 가지고 행위를 했다. 물론 이 행위도 이전에 여러 차례를 해서 한 번은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 형태가 바뀌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노출증 환자들에 의한 성도착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어제 뉴스에서는 그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거는 긴장 스트레스에 의한 그 스트레스 컨프런치와 또 하나는 어, 노출증 성도착 두 가지인데, 둘 중에 하나일 거다 하지만 사실 전자를 저는 생각을 했던 부분인 거죠. 사실은 어,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많이 어렵고, 또 직장 관계, 그리고 특히 이제 프로 선수들 같은 특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경우에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어떤 그 성적인 이 선호성, 성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 김수창 검사장, 제주지검장처럼 나타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봐요. 그거는 실제로는 초기에 정신과적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치료될 수 있는 부분인데, 본인의 지위 때문에 그것을 치료식을 놓쳤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범죄로 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긴장성 스트레스에 의한 그 행위 컴프러치 같은 경우는 직업의 귀천, 뭐 배우고 덜 배우고 뭐 나이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누구한테도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예전에 뭐 이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렸을 때 애들이랑 놀다가 그 바지를 확 벗겨지는 여자애들 앞에서 그런 어떤 장난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다. 또 그 기억이 계속 오래 갔다가 나중에 이런 스트레스 상황이 왔을 때 그 행위가 리콜이 돼갖고 해는 이 경우가 아마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어떤 작은 어떤 그런 게 없으면 이게 불가능하죠, 사실은. 그런데 이건 어떤가요? 이거는 대나대 충주에서 상가에 속옷만 입은 남성이 활보한다고 경찰이 추적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떤 남성이 끈 팬티, 티 팬티라고 하는 그것만 입고 충주 도심가를 활보해갖고 이걸 어떤 분이 찍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서충주 신도시 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을 들어온 거죠. 그러면 이게 한 20, 30대 같아요. 지금 사진으로 봤는데 어, 엉덩이가 다 내 보이고, 그러니까 속옷은 끈 팬티니까 입었고, 위는 짝 달라붙는 쫄티를 입은 남자가 확실한 것 같아요. 흰 운동화에 마스크라고. 예전에 이런 사건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저한테 이런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하고 해서 이 아침 방송인가 무슨 궁만에게 와인가 거기에서 이런 사건이 하나 있어갖고 해석해 달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전형적인 노출증 환자죠. 근데 이 노출증 환자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고 다니면은 이제 주변엔 여성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막 깍 놀라고 막 그런 것들, 그런 그 놀라서 자빠지는 그런 형태를 청각적으로 자극을 받아서 더 흥분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한번 이 사람을 이 경찰이 이건 사실은 글쎄 공연 음란 과다 노출 같은데, 공연 음란죄 중에 과다 노출인데, 이건 이제 물론 구속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뭐 이제 처벌받아도 벌금형 정도일 것 같은데, 한번 이런 경우는 심각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상태로는 지금은 범죄적인 것이 아니라 일종의 일탈이지만은 조금 더 진화가 된다고 하면 정병국 선수처럼 단계를 넘어서 갖고 직접적으로 인제 다이렉트 오펜스가 될 수 있죠. 아까 잠깐 정병국 선수 같은 경우는 쪼끔 인제 어제도 참 그 걱정했다는 게 뭐냐면 '왜 정병국이를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지?' 보통 이 경우는 공연음란죄 같은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정형이 1년 이하면은 구속영장을 칠 이유가 없어요. 불구속 수사를 해도 돼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 이 범죄 자체가 뭐 위험성이 낮다, 높다 그런 걸 판단하기 전에 여태까지의 관례가 보통 그랬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3년 이하, 2년 이하, 3년 이하의 법정형 미만만 구속영장을 치거든요. 그건 그만큼, 근데 이거는 좀 정병, 그래서 조심스럽게 기각을 예상했는데 왜 쳤을까라고 했더니 상습성? 글쎄,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그걸 수사한 경찰이나 검찰 같은 데서는 이 사회적 이목이 있으니까 그냥 풀어줬다가는 자기들 욕먹을 것 같으니까 어차피 기각 되든 말든 한번 해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되죠. 그죠? 조금 더,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느낌이 이상하다고 싶을 때는 두려워 마시고 정신과에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초기에 대처하는 것이, 이건 누구도 장사 없어요. 머릿속에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게 스트레스건 다른 어떤 이유건 간에 그거는 장사가 없어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 충주 끈 팬티 남성 뭐 이렇게 돼갖고 예, 이제 뉴스원에 나오네요. 자,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음, 미국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미국에 이제 어떤 에릭 가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릭 가너라는 사람이 이제 사망 5주기인데 17일에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은 미국 뉴욕에 있는 에릭 가너라는 사람이 까치담배라고 해서, 미국은 담배가 세금이 많이 붙어갖고 뉴욕주가 다른 주에서 이제 세금이 낮은 데서 사다가 거기서 까치담배를 팔아요. 그러니까 이득이 많겠죠. 근데 그게 사실은 불법이죠. 세금을 안 냈으니까. 조세범이죠, 조세범. 그런데 경범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14년 7월 17일 날 우리나라의 재헌절 날 경찰이라고 하는 데니얼 판탈레오라고 하는 경찰관이 있었는데 이걸 단속하는 까치담배를 단속하는 사복 경찰관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에릭 가너라는 사람이 그 까치담배 파는 거를 단속을 하는데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목조르기, 그러니까 초크 홀더. 여러분 초크 기술 아시죠? 그러니까 레슬링이라든가 아니면 UFC 같은 이런 거에 격투기 같은 데 보실 때 목을 뒤에서 조르는 거예요. 그 실제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프로 선수들은 그런 뭐 이제 놔주고 그러니까 초크 기술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경찰관의 그 범인 용의자 체포 방식하고 전혀 이런 건 없죠, 당연히. 당연히 엎드리게 한 다음에 수갑을 채우거나 아니면 곤봉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식의 그 제압 도구를 사용하죠. 아니면 공포탄을 쏘거나 아니면 위험하지 않는 부위에 총을 쏴갖고 제압을 하는 막 해야지, 이걸 목을 졸라갖고 제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근데 제압을 해서 사망하게 했어요. 그게 이제 어, 이 말하자면은 이 사망하게 했는데 연방 검찰은 이 판탈레오를 불기소 처분했어요. 사실 미국에서 이 흑인 유색인종에 대한 백인 경찰관들의 폭력적인 진압. 그때 이제 그 에릭 가너라는 흑인 남성이 한 말이
I can breathe. 나는 숨을 쉴 수가 없다. 라고 해갖고, 이게 일종의 그 사회운동으로 발전한 그런 사건이에요. 진압과정 중에 I can breathe, 숨을 쉴 수가 없다라고 해갖고, 유색인종에 대한 백인 경찰관들의 과잉 진압을 항의하려고 해요. 사실 여러분도 많이 보시지만 실제로 백인 경찰관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뭐 유색인종들이 이 주머니에 손 놓고 있으면 그거 두려워갖고 막 총을 쏘죠. 총인 줄 알고. 근데 이 에릭 가너는 사실은 그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단순히 몇 마디 항의를 했는데 바로 그렇게 강의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딴 것이 아니라 이게 미국 경찰의 그 진압 방식 폭력적이다. 그걸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수사권 조정 얘기가 나오고 여러 얘기가 나오면서 경찰이 미국 경찰이 조직범죄, 흉악범죄, 기업범죄 같이 힘들고 사실 조직범죄, 흉악범죄, 기업범죄 같은 경우는 사건 수사하기도 힘들고 또 그 수사하면서 증거를 찾기도 힘들고 또 재판에서 기소한다고 한들 기업범죄나 조직범죄는 비싼 아주 악덕 변호사들이 많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또 달려붙어 가면 실제로 이 여러 가지 이 증거가 제대로 찾아지지 못해. 그러니까 유죄 판결받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플리바게닝도 사실은 대단히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경찰들이 성과를 내려고 하면은 되게 경범죄. 사실은 별거 아닌데 키워서 잡아먹는 생계형 경범죄 수사에 치중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의 경찰들도 가끔 그런 문제들이 좀 존재를 해요. 뭐냐면 실제로는 이 어려운 사건에 달려들어갖고 어, 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성과가 잘 안 나거든요. 그러면은 쉽게 접근해서 쉽게 유죄 판결을 받고 자기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영화에서도 많이 보시는 것처럼 어떤 검사가 자기는 승소율 뭐 99%다 막 그렇게 또 근데 그런 검사나 또는 경찰도 마찬가지. 자기는 여태까지 에, 못 잡아본 범인이 없다라고 하는 뭐 거의 뭐 90 몇 퍼센트 이상. 사실 그런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왜냐? 실제로는 이 사건을 봐서 이게 될 것 같아. 그리고 사실은 좀 힘들게 증거를 추적하고 그러지 않고 대충 별건 수사라든가 아니면 좀 압박을 넣어서 좀 취조실에서 좀 여러 가지 그 기술을 가해갖고 음? 이 자백을 받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해서 쉽게 그럼 검찰도 마찬가지, 경찰도 마찬가지. 그런 사건만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 그렇지 않은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나머지 그렇지 않은 사건은 눌러버렸거나 네? 아예 자기가 아예 담당한 것 같지도 않처럼 처리해버렸거나 아예 사건 기록조차도 없게 만들었거나 매우 무서운 상황이죠. 어. 그러니까 사실 에릭 가너 사건은 그런 경찰의 그 민낯을 미국 뉴욕 경찰의 민낯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라고 이건 유색 인종 갈등과에 더해 갖고 그러니까 미국의 주요 언론이 당시에서는 사법 경찰을 동원해서 거리에 담배 판매상을 검거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고 해도 그냥 우리말로 하면 구청이나 이런 데에 그 특사경 정도로 해서 해도 되는 거를 그 많은 세금을 들인 경찰 수사관을 동원해서 한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저는 그래서 경찰 출신이면서 자기는 뭐 몇십 년 동안 뭐 10년, 20년 동안 뭐뭐 수사했고 다 하고 뭐 이런 소리를 다 하고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뭐 전혀 안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속으로 비웃습니다. 에이, 저 새끼 저가. 왜? 뻔히 아는 거죠.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의 사건 검거율이요. 경찰이나 아니면 검사, 저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제가 뻔히 아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루다가 경찰이나 검찰한테 미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프로파일러들인데, 우리한테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게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해결 안 되는 사건은 버리고, 딴 얼빠진 놈한테 주고, 될 만한 사건. 그리고 되게 만들 수 있는 사건만 처리하니까 자기가 10년 넘게 20년 넘게 강력 경사라고 뭘 했어도 최고의 경력자가 된 거죠. 근데 되게 웃겨요. 그럼 그걸 다 기록을 한번 보면 그 사람 이렇게 근무했던 그 기록 착 이런 걸 건너 보면은 참 가관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아니 그 집단의 평균적인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지가 혼자 다 잘났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평균은 왜 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일 걱정인 게 그럽니다.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이제 지역 경찰, 자치 경찰 나오고 뭐 범죄 수사국 나오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수사권 조정에 있어 이걸 검찰이 아닌 경찰이 이런 것보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핵심적으로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뭘 해왔으며 어떻게 해왔으며 그것을 스스로 반성하고 그렇지 않도록 하는 최적의 방식. 그게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지금의 경찰 수준, 지금의 검찰 수준에서 그거를 좀 나눠먹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르는 국민들만 바보가 되는 거죠. 사실 검찰 스스로도 이전에 여러 가지 이 검찰이 시민을 탄압했고 여러 가지 별건 수사했고 뭐 엉망에 만들었고 뭐 실제로는 되지 않는 걸 기소했고 사실 기소해야 될 걸 기소하지 않았고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대한 처절한 반성을 했느냐? 지금 장자연 사건부터 김학의 사건 뭐 지금 별의별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냥 달랑 이제 퇴임하는 문무일 검찰총장 하나가 겨우 돌아다니면서 사과하고 총론적 사고라고 하죠. 총론적 사과라고 하죠. 그리고 강론에는 다 버티는 거예요. 사실 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미국의 수사 기소 사법제도 자체도 지금 이런 부분들이 언제부터 노정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는 이런 걱정들이 많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뭐 이런 음, 결국은 이거는 수사력 그리고 전문가에 의한 수사. 그러니까 무능한 경찰, 무능한 검찰은 자동적으로 자체적으로 속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무능한 애들이 거기를 맡고 있으니까 이렇게 엉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참 걱정이 됩니다. 이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한겨레 신문에는 50년 동안 간첩누명을 썼는데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받았어요. 증거가 무효예요. 즉 이게 이제 무슨 사건이냐면 1967년 6월에 아니 5월에 선원이었던 남정길 씨가 제5 공진호라고 하는 선박을 타고 연평도 인근 바다로 갔다 북한에서 납치됐어요. 북한에. 그래서 이제 돌아왔죠. 근데 경찰이 엄청나게 고문을 해갖고 69년 2월에 방공법 수산업법 위반으로 이제 징역을 받았어요. 근데 증거는 뭐냐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자백이에요. 수사기관은 두들겨 패고 그러니까 당연히 자백을 하겠죠. 근데 문제 핵심 여기 나오는데 그 고문한 경찰관이 그 재판정에 방청인석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무서워서 재판정에서도 판사한테 나 고문당했다는 얘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나가게 되면은 또 저놈이 고문할 텐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때 자백이 유일한 증거도 없으니까 유일한 증거였기 때문에 그 자체가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수사기관에서는 자백은 가혹행위이기 때문에 증거를 쓸 수 없다 해도 공판정에서는 진술을 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웃긴 거죠. 아니, 뒤에 고문한 경찰관이 있었다니까. 그럼 너 같으면은 그걸 하겠니? 자백을 그렇게? 아니 제대로 고문당했다고 말하겠니? 이 검찰이라는 애들도 지금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그 어떻게 보면 고집을 세우는 거죠. 사실 이런 게 우리나라의 정의를 엉망으로 만들어뜨리는 겁니다. 지난달에 대검찰청이 과거사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대검공안부는 재심 사건에서 무죄가 성공됐을 때 증거가 없으면 상소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지들 스스로 얘기했어요. 검찰청 스스로, 공안부가. 근데 그러니까 총론적으로 대검찰청이 그러는데 문제는 이제 각 지방검찰청이나 아니면은 고등검찰청 이런 애들은 안 듣는 거예요. 그건 검찰청이 니네들 얘기고 우리는 달라. 이게 엉망이죠. 스스로 과거를 반성하지 않으면요. 정의는 없습니다. 이게 참 걱정이에요, 지금. 이게 수사권 조정이 그런 방식으로 된다는 것 자체가.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음, 아까 채널A에서 나온 건데, 제가 몇 번째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경찰이 폭행 사건이 벌어졌을 때, 현장에 출동해서 제대로, 안 한다. 대응을 안 한다. 뒷짐을 졌다. 근데 왜 그런가 말씀드린 바가 있잖아요. 싸우도록 내버려 둔다. 그 지칠 때 동안. 그런 다음에 데리고 가서 합의하실 거죠. 뭐 이렇게 해갖고 합의시키면 사건으로 쫑 이렇게. 아, 근데 지금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채널 A 이 사건은 거기 이제 20대 여성이 남성 3명한테 집단 폭행을 당했어요. 이 화면을 봐도 사실은 여러 가지 막 사람들이 섞여갖고 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은 적어도 음, 여성이 남성들과 뒤엉켜 싸울 때, 이제 부딪혔을 때는 여성들 정도는 보호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왜 그러느냐? 만약에 거기 끼어들어갖고 했을 때 술 취한 놈들한테 이제 두들겨 맞거나 또 맞대응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테이저건이나 아니면 장구를 사용해야 되는데 집단적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장구 사용했을 경우는 진짜 열댓 명 이상하고 대응을 해야 돼요. 출동한 건 네다섯 명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대응 단계가 높아져야죠. 근데 그렇게 못해요. 광주에서 벌어졌던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도 참 사건 자체라든가 이 결과만 놓고 보면은 이런 거죠. 10대 여성이 남자 애들이랑 여자도 있었고, 그러니까 어떤 시비가 붙었던 건 맞아요. 근데 말다툼하다가 힘이 딸리니까 엎어지고 막 그랬어요, 여자가. 최소한 그럴 경우라고 하면 남자들끼리 치고받는 것도 사실은 개입을 해야 되지만은 인원이 없어 개입 못할 거라면 어, 힘이 상대로 약한 여성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좀 개입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제가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바가 있을 거예요. 어, 만약 개입하다가 누구를 또 개입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쓰다가 다치거나 혹은 결과가 안 좋을 경우 또 경찰이 다 책임지는 거죠. 또한 다 어떻게 처리해 놓은 다음에 쟤들끼리 또 다 합의해. 그럼 사건이 있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여러 가지 집단 폭력적 사건에서의 매뉴얼이 정확하지 않고 또 있다 하더라도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장구라든가 권한이라든가 면책 부분이 많이 부족한 부분인 거고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역 경찰은 훈련이 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어떻게 될지를 그냥 고참들 말만 듣고 기다리는 거죠. 좀 기다려봐. 싸우다 지들이 지치겠지. 그럼 그대로 이제 하면 이런 방식이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경찰은 아주 고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훈련을 해야 돼요. 3년 근무하고 1년 정도는 훈련시켜야지 되는 정도예요. 그냥 아무나 가서 그냥 대충 그냥 동네 아저씨처럼 이렇게 하는 경찰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그러니까 계속 욕을 먹는 거죠. 여기 이제 가관이죠. 제일 마지막에 경찰이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의 대처가 적절히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감찰하면 뭐예요? 감찰하면 뭐가 될까요? 이건 그냥 유야무야 돼요. 제가 100% 장담합니다. 유야무야. 그리고 혹시라도 또 언론에 문제가 되면 누구 하나 대타 세워갖고 형식적 징계로 끝날 겁니다. 이건 100% 제가 장담합니다. 약간 이게 경찰이 관련된 전문성 부분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바는 며칠 됐죠? 정부 고창경찰서에서 17일이에요. 어떤 순경 한 애가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러 온 여성 민원인한테 그 개인정보가 있고 전화번호 있잖아요. 그걸 발부한 다음에 카톡을 보낸 거예요. 아까 면허증 발급해준 사람이다. 마음에 드는데 연락하고 싶냐라고. 근데 이 여성은 기분 나쁜 거죠. 이 개인정보를 함부로. 그래서 그거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어요. 이런 또라이 같은 새끼가 있습니다, 진짜. 경찰도 이런 또라이 같은 놈들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런 정도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경찰들이 이 정도 갖고 아마 분명히 그럴 겁니다. 이 정도 갖고 뭐 그러니까 이 개인의 중요 정보, 개인 정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인 어떤 성인지 감수성이 너무 떨어져 갖고 아이 뭐 여자 지나와서 뭐냥 찝쩍거릴 수도 있지 뭐 강간을 한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성인지 감수성 떨어지기 때문에 경찰도 그런데 사실은 경찰은 그러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그런 거죠. 경찰 이제 저기 성매매나 성범죄 피해자나 뭐 이렇게 관련된 참고인 조사를 해온 여성이 있는데 조사가 끝나고 마음에 든다고 또 개인으로 연락해서 또 문제가 되고 이런 경찰 애들은 과감히 잘라내야 됩니다. 이건 뭐 될 것도 없습니다. 이건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뽑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예. 이게 참 저도 이제 뭐 예전에 그 경찰관 면접관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런 애들은 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중앙경찰학교에서 그 교육할 때도 저런 애들은 안 되는데 해도 어김없이 다 되죠. 왜? 이 법체계가 그렇게 촘촘하지 않습니다. 과감히 잘라내거나 이거에 이런 대응에 경찰 수뇌부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려고 하지도 않고 지가 지 손에 피 묻히려고 하지 않아요. 경찰 수뇌부 놈들은. 그래서 사실 걱정입니다. 과감히 국민을 위해서 세금을 쓰는데 정신 나간 놈한테 총을 집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안 되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또 다른 얘기 좀 몇 가지 해보죠. 음, 이, 이런, 이런 태권도 관장도 있네요. 물론, 한둘입니까만은, 인천의 한 태권도장에 관장이 있었는데, 30대. 13세 미만의 어린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했어요.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이에요. 근데 기가 막힌 거는 얘가 어, 무려 5차례에 걸쳐서 초등학생 원생 가슴을 만지고 기소됐어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거는 이런 놈들을 처벌을 하는 판사한테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으로 처벌할 전력도 없다. 다만 태권도 관장으로 원생을 보호하고 지도 감독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3세 미만 원생들 수차례 수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라고 해서 1심 징역 4년. 그죠? 2심은 얼마나 갈까요? 그죠? 한 3년 안쪽? 그럼 마지막에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되겠죠. 그죠? 판사들도 그래요. 판사놈들이라고 할게요. 판사놈들도 똑같아요.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냥 뭐 태권도도 이렇게 또 관장해서 애들 이렇게 수행한 거 정도 뭐 말로는 뭐 재질이 좋지 않고 뭐 어, 용서받지 못했고 뭐 하는데 그러면은 형을 4년이 아니라 훨씬 높여야죠. 그죠?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게 다 의미 없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음, 별거 아니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성과 어린아이들의 이런 그 강제추행에 대한 죄 이런 거를 별거 아니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한번 한 이 범죄자들은 대충 한 집행유예 받고 나오면은 반성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그냥 또 비슷한 데 취직해서 또 이런 짓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성범죄가 근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근절이 안 돼요. 근절이 안 돼요. 참 답답하죠. 여기다가 이제 이 군인놈도 그러네. 육군 이병, 뭐야, 이게 상병놈이 모 부대 앞에서, 경기도의 모 부대 앞에서 술에 취해갖고 지나가다 여고생을 끌고 가려고 했대요. 이건 무슨 미친놈입니까? 인천에 있는 주점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경찰을 폭행했어요. 사실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많이 걱정되는 게, 예, 이제 그 군대의 그 군수사기관, 그러니까 옛날에 헌병대, 요새는 이제 조사본부,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죠. 왜? 군사법권이 누구한테? 지휘관한테 있으니까. 굉장히 그 사회인들을 강간을 하고 막 그래서 굉장히 중한 죄라 그래도 1심, 2심, 3심 넘어가면 2심 쭉 넘어가면은 1심, 2심 넘어가면은 사단장 놈이나 분단장 놈이 그 이 보통 군법회의 이렇게 되면서 감형을 해줘요. 왜? 자기의 지휘권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군의 사법 체계는 대만이 한 것이나 미국은 뭐 더 그렇지만 민간으로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군인이라고 해서 달리 사법 체계를 둘 필요가 없죠. 아주 정근대적인 사법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계속 그 성인지 감수성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성폭력 무고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한겨레 신문에 성폭력 가해자들이 강제추행이나 이런 거 혐의로 이렇게 고소가 당해 되면 팔짝팔짝 뛰면서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를 하죠. 그러면서 이 압박을 하죠. 피해자들을. 피해자 증언을 막으려다기 고소를 먼저 하죠. 실제로 이제 대검찰청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제로 통계를 내보니까 2017년, 18년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피해를 주장하는 일을 무고한 건이 824건. 근데 문제는 그 중에서 불기소 처분이 693건, 84%. 무려 84%가 불기소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고죄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분명히 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성범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소가 됐다 하더라도, 남문 15% 기소가 됐다 하더라도, 무죄가 또 6.1%를 받았어요. 상당히 높은 거예요. 원래 일반 형사사건의 1심 무죄 비율은 0.7이에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소하지 말라는 거죠. 성범죄 피해자가 고소하면 다 망신 다 당하고 막 한다. 그래서 그 무고를 무기로 삼아갖고 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성폭력 가해자 전문 변호사들이 많잖아요. 그 변호사 놈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런 놈들이 전문적으로 역고소를 부추기고 그래요. 결국은 엄격하게 무고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또 이제 이걸 무고 사건을 일반 고소 받았으니까 처리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그 피해자들이 압박을 받고 그래서 합의하고 끝내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무고는 진술이 명백한 허위나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 있어야 무고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고라는 것이 이렇게 함부로 사용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 있는 그 책임연구원 분도 방패법, 레이프 쉴드 로우를 도입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뭐냐면, 우리 여러분 미줄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미줄라는 혹시 브래드 피트가 주연한 흐르는 강물처럼에 있는, 거기에 나오는 그 아주 그 플라잉 낚시라는 그런 개울의 그 멋있는 장면이 있는 영화인데요. 그게 도시가 미줄라입니다. 거기에 이제 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범죄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미국 사법 시스템의 적나라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방패법이라는 것은 이 성폭력 가해자들의 아주 악덕 변호사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세워요. 세운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과거의 어떤 그 사람의 SNS든가 과거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뭐 했던 일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다 탐정을 통해 다 까봐 들어갔고, 너 당신 양다리 거친 적도 있었고, 어디 가서 이런 그 클럽에서 오랫동안 논 적도 있었고, 너 행실이 안 좋아. 그러니까 너는 강간당할 만해. 라고 과거의 피해자의 과거 성적 행동을 계속 묻습니다. 그러니까 배심원제잖아요. 배심원들한테 저 여자는 문란한 여자라고 해갖고 이 성폭력 가해자의 죄를 경감시키는, 무죄로 만드는 아주 악덕 변호사들이 많죠. 그걸 못하게 하는 게 레이프 쉴드 로우라고 해서 이 성폭력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특히 수사할 때 수사관들이 피해자의 과거 성적 행동을 묻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이나 아니면 변호인도 그런 걸 묻지 못하게 있어요. 근데 미줄라라는 책을 보면 있어도 사실은 아주 교묘하게 성폭력 가해자의 변호인 놈들이 아주 교묘하게 묻거나, 또는 더더군다나 문제는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관들이 그 일정의 선입견을 가지고 그거를 묻고 그래요. 그렇게 못하게 했는 법이 있는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참 이건 현실적으로 많이 좀, 우리나라는 법조차도 없고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의 수사관들이 성의 감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우리는 수사관만 그렇습니까? 검찰이나 재판관도 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의 성범죄 이렇게 율이 높은 거는, 이건 사실 뭐 누구 탓할 거 없는 거죠. 어쨌든 그 한번 이 무고죄에 대한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그 광주에서 동갑내기를 폭행해서 죽게 만들었던 4명이 있었어요. 이제 이놈들이 재판에서 때린 건 인정하지만 살해 고의성은 없었다. 근데 엄청나게 두들겨 패갖고 죽게 만들었으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막 논란이 되는 게 미필적 고의죠.
충분히 이 정도 때리면 죽을 줄 안다, 모른다. 알았으면 살인죄. 그냥 때리기만 했다. 그러면 상해치사, 폭행치사 이렇게 되는 거죠. 형량 자체가 달라져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계속 이게 고의성을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상황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가중, 즉 가학적인 폭행은 살인에 준하게 처벌을 할 수 있게끔 법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논란이 되잖아요. 특히 링 범죄 집단 이런 애들이 그냥 재미로 막 때리다가 죽게 되면 나 죽일 마음은 없었어요라고 해서 빠져나가는 이런 건 없어야 되죠 지금. 아, 마지막으로 아니 하나 더 자전거를 114대나 부산진 경찰서에서 있었던 일인데 114대나 훔쳤어요. 근데 훔치다 보니까 세워둘 데가 없어갖고 집 주위에 동네 길가에 빼곡하게 세워뒀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자전거를 100대는 넘게 훔쳤어요. 그러니까 집에 둘 데가 없으니까 주변에 계속 세워둔 거죠. 그거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죄는 상습절도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다 팔기 위해서 훔쳤다. 근데 희한하잖아요. 내다 팔기 위해서 훔쳤는데 기껏 판 건 두 대밖에 안 돼요. 계속 팔려고 했는데 한 대, 두 대 훔치니까 10대, 20대, 30대 넘어가죠. 그래도 훔쳤어요. 이거는 죄는 상습절도지만 사실 동기는 그게 달라요. 이것은 절도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는 범죄입니다. 즉, 이 사람은 사실은 처벌은 상습절도로 받지만 이 사람은 정신치료를 받아야 돼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범인 20대 중반인가 범인이 여자 속옷만 계속 훔치는 애가 있었어요. 상습절도예요. 그런데 이것은 인다이렉트 오펜스, 성적 공격입니다. 이 사람도 뭔가 다른 문제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 정신적인 걸 받아봐야 돼요. 이거는 진짜 강릉 펜션 사건이 아시죠? 강릉 펜션 사건이 무려 작년 말에 강릉 펜션에서 무려 10명이 그 고등학생 애들 피해자분이 10명이나 돼요.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는 애들이 있대요.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됐으니까 이 평생 장애를 누가 책임져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이렇게 참혹한 일이 벌어졌는데 가스 시공업체 대표는 징역 2년, 펜션 시공업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가스 설치기사 금고 2년, 가스안전공사 운영자, 펜션 운영자 금고 1년 6개월,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 태반이 지금 나왔어요. 그리고 이미 구속되어 있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금방 나와요. 생태 같은 아이들이 다 죽거나 이게 엄청난 고통을 받았는데 이 피해자 측은 너무나도 형이 적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형사적 처벌이 우리나라에는 그의 책임이 많게끔 형사적 처벌이 너무 처범이다. 반성했다. 그래갖고 그러면은 징벌적인 손해배상, 그 아이들에 대한 손해배상도 해줘야 되잖아요. 기껏해야 3천만, 1억, 많아야 2억. 그게 사실 그 목숨 값이 됩니까? 적어도 가스안전공사 같은 데는 수십억을 물어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가스안전에 대한 필증을 발부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기업범죄, 이거 사실 이것도 기업범죄죠. 너무
너무 처참하고 허약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들도 역시 처벌이 허약하고 너무 낮고, 그러니까 계속 안전사고가 벌어지는 거예요. 포스코건설 이런 무한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그것을 올려야죠. 이게 뭡니까 이게. 애들을 이렇게 희생됐는데 달랑 1년, 2년 징역. 지금 나왔다니까요. 재판 시작된 지가 벌써 1년이 넘는데. 나라꼴이 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이게 나랍니까? 아이고. 마지막으로 50분이 있었네요. 요거는 이제 너무 길어지면 중간에 끊으세요. 제가 말이 많아갖고, 그리고 계속 찍기가 좀 힘들어서. 자, 여기까지.